네, 양수영 변호사입니다. 네, 제 9장 사채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그 유통 부분에서 사채 증서 의의까지 보다가 동영상 제가 잘 다루지 못해서 중간에 끊기게 돼서 2부로 나눴는데요.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채 증서는 유가증권의 일종이고 기명식, 무기명식으로 구분되고 현실적으로는 무기명식이 많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채증서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요식이라는 것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되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 법정 기재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 날인 서명하여야 합니다. 네, 발행 부분 보겠습니다. 사채 증서는 사채 전액을 납입해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번 일부에서 살펴봤듯이 납입은 분할해서 1회 납입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사채 증서를 발행받고 싶으면 사채 전액을 납입해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전액이 납입돼야지 이제 그에 대한 증서가 발행되겠죠. 그러나 사채 전액을 납입하지 않고 사채 증서를 발행했다 해도 사채 증서가 무효냐? 그건 유효하다고 합니다. 다만 사채 증서를 발행한 이사 등은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과태료라는 거는 이제 행정적인 제재인 거죠. 그러니까 벌금과 과태료가 있는데 구별이 뭐냐? 벌금은 형사 범죄가 되는 거죠. 말해서 전과로 남는 거고요. 형사 범죄로 하기에는 좀 가벼운, 그렇지만 금전적 제재를 가해야 될 때는 과태료로 규정을 해서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벌금과 과태료는 돈을 낸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건데 벌금은 전과가 남는다는 점에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과태료는 질서 위반법을 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벌금은 이제 형법의 규율에 따라서 납부가 되는 거죠. 사채는 전자 등록도 가능한데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명사채, 무기명사채를 불문하고 사채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에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채를 등록하는 회사는 이 사실을 사채본부에 기재하고 사채 청약서에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채가 이제 기명식, 무기명식이 있는데 두 개는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 채권을 무기명식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데 기명과 무기명을 이제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하나일 것으로 정한 때에는 전환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이미 이제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둘이 바꿀 수 없는 거죠. 사채원부 작성을 보겠습니다. 사채원부는 사채권자와 사채 및 채권에 관한 사항을 명백하기 위해 작성되는 장부인데 기명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의 번호,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원일, 채권의 발행연원일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한 때에는 그 뜻, 각 사채의 취득연원일, 무기명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원일 등을 기록하여야 하고 이를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네, 사채의 양도를 보겠습니다. 사채는 양도는 자유다. 그죠? 이게 결국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양도할 수 있죠. 민사상으로도 채권 양도가 가능한 거고 사채의 양도는 자유입니다. 주식과 달리 자기 사채도 취득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사채 양도 방법에 대해서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이게 채권 양도 일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채 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기명사채, 무기명사채 불문하고 양도의 의사표시 외에 사채 증서를 교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증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채의 양도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 그러니까 기명사채 양도겠죠. 기명사채 양도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재하고 사채원부 기재하고 채권에 기재해야지 대항 요건을 갖추는 거죠. 자기들끼리는 그 양도 자체가 유효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회사나 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다만 명의계서 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명의계서 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부 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무기명 사채 양도는 사채 증서의 점유가 대항 요건입니다.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추려면 자기들끼리는 양도가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채 증서를. 사채 입질. 입질이라는 얘기는 질권을 설정한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건데, 부동산은 이제 그 등기가 있기 때문에 등기에 그 갑구와 을구가 나눠져 있는데, 갑구는 이제 소유권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고, 이제 을구는 이제 이런 저당권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을구에다가 이제 저당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되는데, 이제 동산 같은 경우 또 유가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저당권처럼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동산질 뭐 이런 증권질 해가지고 질권을 설정해서 그 동산을 그, 그 질권 설정 질권자에게 주고, 질권 설정자는 이제 돈을 받는 거죠. 돈을 빌려서 나중에 갚으면 그 동산을 이제 받아오는 거고, 유가증권도 마찬가지고요. 상법은 무기명 사채 입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민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민법을 보면 무기명 사채 보유자는 해당 사채권자를 질권자나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이들인 해당 채권을 점유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합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기명 사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사채권을 질권자나 이제 질권자에게 교부해서 효력이 생기고, 또 그 질권자는 그 채권을 이제 점유함으로써 제3자에게 그 질권을 대항할 수 있는 거죠. 반면 기명사채의 경우에는 해당 사채권을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제3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유가 아니라 거기 사채원부에다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요건들, 이제 대항 요건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갖춰야지 자기 이런 권리를 뺏기지 않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사채 양도가 있잖아요. 이게 사채를 양도하면 그 양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각주 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 양도세 과세 대상 이제 이 국세청 자료인데, 양도세는 소득세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법인세, 소득세랑은 그 과세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법인세는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법인이 그 이득이 있으면 그 이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소득세는 법에 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양도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양도세도 역시 정해져 있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도 이제 다 되는 게 아니라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그리고 또 소액 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또 비상장 주식 등이 이제 그 대상이 되고, 기타 자산 예를 들면은 뭐 회원권 뭐 이런 것들 있고, 파생 상품 같은 경우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사채는 여기에 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사채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 보면 사채 이자 지급 및 상환. 사채가 그 주식과 다른 거는 이제 주식은 배당을 받는 거고요. 사채는 이자 수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채는 이자 지급 문제가 있는데 사채 이자는 해당 사채 발행 시 발행 조건에 따른다. 그죠? 사채 발행할 때 이자 이율에 대한 거 이런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에 따르고 기명사채의 경우 이자 지급은 사채원부에 기재된 사채권자에게 지급되고 무기명사채의 경우는 이권과 교환하여 이자가 지급된다. 이권이라는 게 뭐냐? 네. 이권이란 무기명사채 등 채권증서 밑에 붙여 각기의 이자 채권을 표착하는 무기명증권이다. 해당 이자의 지급기한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네, 요거 이제 그림 보면서 하면은 더 좋을 텐데 한번 그 구글 같은 데서 사찰 한번 쳐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요. 그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갈 것 같고요. 무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이권과 교환하면서 이자가 지급되는 거죠. 네, 상환. 사채 상환이란 회사가 사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갚는 거죠. 상환한다. 그 상환의 방법은 당초 사채 발행 조건으로 정해져 있고 사채원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채 상환은 사채 증서와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사채는 자기 사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채 발행 회사는 해당 사채를 소각함으로써 사채 상환에 가름합니다. 불공정한 행위의 취소. 네. 어느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 화해, 그 밖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는 사채관리회사는 소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그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빠른 기간 내에 이제 이걸 일단락 시키려고 기간이 짧죠. 한편 사채권자 집행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집행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그 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1년 내에 한한다. 이렇게 이제 불공정한 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까지 이제 불공정한 행위의 취소까지 봤는데요. 시효가 있습니다. 사채의 상환 청구권은 이제 사채를 상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돈 빌려줬던 거 좀 달라고 이렇게 원본을 달라는 거죠.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근데 그에 대한 이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인과의 거래에서의 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채 역시 회사를 상대로 이제 상환 청구하는 거니까 5년이 맞는 거죠. 5년이 맞는데 이 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으로 늘려놔서 사채권자를 좀 보호해 주는 거죠. 일반 민사채권처럼 10년간 원본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대신에 이제 이자는 그대로 상사관계인 5년으로 그대로 해놨습니다. 이건 이제 사채권자에 대한 원본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사채 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법은 이제 사채권자가 한 명이 아닐 테니까 회사에 대한 사채를 이제 사채에 발행할 때 이제 사채권자가 되는 자가 다수일 테니까 이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채관리회사 또 사채권자 집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채관리회사 아까 이제 소외에 대해서 소외 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불공정한 행위 취소할 때 사채관리회사는 그 소만으로 이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집회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사채 관리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채관리회사 보겠습니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죠. 네.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이제 원래 회사,
회사가 사채 관리 회사를 정해서 변제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채 관리 회사는 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사채 관리 회사가 될 수 없습니다. 주로 은행과 신탁회사 등이 되겠죠. 아까 사채 발행하는 회사가 또 위탁해서 위탁 방식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사채 관리하는 게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전 상법은 이제 두 개를 같이 다 할 수 있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나눠서 그 어차피 나눠야지 더 이게 업무 자체도 그 다수 채권자, 사채권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회사의 이익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발행 업무, 관리 업무, 뭐 은행이나 뭐 증권회사 이런 회사들이 할 수 있지만 각각 이제 나눠서 한다.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권한을 보게 되면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재판상 또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 변제를 받으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통지해야 되며 이 경우 사채권자는 사채관리회사에 사채 상환액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내용도 보면 한편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이후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 그러니까 사채 전부 지급유예 또 그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면제, 화해, 그러니까 서로 합의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거, 해당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 행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위, 뭐 회생이나 파산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의 집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예, 사채권자 집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채관리회사는 그 관리를 위탁받은 사채에 관하여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네, 뭐 은행이 갑자기 뭐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바로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허가를 받으면 이제 이런 뭐 회사의 업무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의무와 책임도 있는데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해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해야 되고 뭐 일반적인 얘기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채를 관리하여야 하며 상법이나 사채권자 집행 결의를 위반한 때에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사임과 해임을 보겠습니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 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그 사채 발행회사, 사채권자 집회 이 두 개 동의를 받아서 사임할 수 있는데 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권자 집회에 청구해서 또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사임할 수도 있고 또 해임당할 수도 있는 거죠.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해서 사채관리회사가 없게 된 경우에는 사채에 발행한 회사는 그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네, 사임 또는 해임됐으니까 새로운 이제 사채관리 회사를 정해야 되겠죠. 보수와 비용.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의 계약에 약정된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이들은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은 금액에서 사채권보다 우선하여 보수와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다. 그죠? 이런 비용들, 이런 보수나 비용들은 뭐 사채를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도 있고 이들은 그러니까 이 사채관리 회사들은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이제 보수와 비용 이게 들인 비용이기 때문에 변제받을 수 있는 거죠. 먼저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이제 보수와 비용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테니까 사채관리 회사에게 이런 우선권을 준 거죠. 다음으로 이제 사채권자 지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채권자 지폐라는 것은 주식회사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가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한 임시적 의결단체를 말합니다. 각주 18번 한번 보면 사채권자 지폐는 회사의 기관은 아니죠. 기관은 아닌데 회의체라는 점에서 주주총회와 유사하게 주주채용에 관한 규정이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주랑 약간 유사한 지위를 갖는 게 사채권자니까 그래서 주주총회 규정을 이제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채권자 지폐에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그 사채권자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채권 소지권자는 사채권자 지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 관리 회사가 수집하며 사채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의 총액, 상환받은 액은 제외하고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 관리 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 지폐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이제 통지와 공고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요. 또 결의를 보게 되면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진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서 의결권을 가집니다. 상환받은 액은 제외하고요. 결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정관변경의 특별결의와 같이 출석한 사채권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 총 사채권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합니다. 그러나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동의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출석한 사채권자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록 작성 등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결정의 위임과 집행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다음에 특수사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특수사채는 중요한 내용이고 또 경제기사에서도 종종 등장하고 또 세법을 공부하게 되면 또 중요하게 다루는 특히나 지증여세 관련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전환사채가 뭐다,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뭐다 이 정도를 이제 개괄적인 내용을 공부할 텐데 조금 더 이제 발전해서 전환사채를 좀 더 아시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더 아시면 세법을 또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경제기사 같은 거 볼 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상법에서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외에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 사채, 주식이나 그 밖에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 또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결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등의 발행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각주 이제 20번에 보듯이 신주 이제 발행하는 경우랑 마찬가지로 재벌 기업들이 특수사채 조항을 남용 또는 악용하여 세부담 없이 매우 적게 재산 물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옛날에는 그 증여세 규정에 들어있지 않다가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이 세금을 피하는 방법들을 이런 회사들이 만들면 그거를 이제 규율하려고 새롭게 규정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증여세 발전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제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이 이제 그런 부분에 또 많은 그 기여를 한 거죠. 네, 요 그림은 한번 보시고 이제 내용을 좀 보고 나서 이제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 먼저 보겠습니다. 전환사채라는 거는 이제 뭔가 바뀌는다는 거겠죠. 일단 이제 사채로 발행되었지만 일정 기간이 이제 경과하고 나서 그 소유자의 청구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 전환사채는 이제 사채의 장점과 주식의 장점을 갖춘 상품이다. 그래서 회사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사채권자가 갑자기 주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이 방지하기 위해서 상법에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전환사채 발행을 보면 기존 주주에게 발행하는 방법이 있죠. 또 주주 외 제3자에게 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기존 주주에게 발행하는 걸 보면 기존 주주에게 전환사채 발행한 경우에 결정한 사항으로는 전환사채 총액, 전환 조건,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이게 필요하겠죠.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하고요. 주주에게 전환사채 인수권을 준다는 뜻,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액, 주주 이해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액 등이 이제 정해져야 되는 거죠. 주주 이해 제3자에게도 발행할 수 있는데 만일에 주주 이해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이런 아까 주주에게 발행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주총 특별결의에서 이를 정해야 되는데 다만 이 경우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신주주권도 마찬가지였지만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한 기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이런 이제 제한이 있는 거죠. 이런 그 주주 이해자에게 발행하는 경우는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제한이 두는 거죠. 발행 절차 보겠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결정기관은 그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정관에 전환사채 발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정하고 만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주주 외의자에게 전환사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주총 특별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시.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해야 되는 거죠. 사채 청약서, 사채 증서, 그리고 사채 원부에 기재해서 대외적으로 공시해야 됩니다. 예, 청약과 배정을 보게 되면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 전환사채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전환사채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기존 주주에게 발행한 경우에는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해서 그날의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에 2주간 전에 공고해야 된다. 이게 신주 인수권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거죠. 또 요 아래 내용도 통지해야 되는 거고요. 주주 이해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상법에는 주주 이해자에게 전환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주총 특별결의에서 이제 정한 후에 사채 공모 발행에 관한 474조를 유추 적용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등기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각 사채의 납입이 완료된 때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 소재지에 전환사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이렇게 이제 등기까지 하고 전환의 청구는 사채 발행 사항을 결정할 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되나 채권 발행하는 대신 요즘엔 전자이제 등록기관에 전자등록부에 채권을 등록할 수 있는데 이런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 연원을 기재하고 기명란인 또는 서명하면 됩니다. 전환은 효력, 이게 중요한 거죠. 전환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라는 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걸 형성권이라고 하는데 전환사채의 전환은 그러니까 전환권은 형성권으로이니까 전환사채 전환은 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할 때 그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데 이에 따라 사채권자의 지위는 주주로 변경이 됩니다. 또한 사채의 금액은 감소하고 그 금액만큼은 이제 주주가 됐으니까 그 금액은 이제 자본금이 되는 거죠. 자본금이 증가한 거죠. 상법은 전환사채 발행가액 총액을 전환에 발행한 주식 발행가액 총액과 일치시키도록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주식 발행과 뭐 액면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본금을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죠. 또 이제 이런 게 있으면 항상 이제 불공정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불공정한 전환사채의 발행입니다.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서 주주가 이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전환사채 발행 유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지 청구라는 것은 이제 중지 청구를 하는 거죠. 한편 이제 이사와 짜고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는 불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의 상당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의 대표 소송이 인정되고 해당 이사는 대표 소송은 앞에서 봤죠. 해당 이사는 주주 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판례는 주주총회 이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 내용 볼까요? 2003-9636 판결인데요. 전환사채 발행 유지 청구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에 대해 그 발행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 즉 전환사채 납입기일까지 이를 행사해야 할 것이고 납입기일까지 행사하는 것이죠. 한편 전환사채권자가 전환 청구를 하면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줘야 하는데 아까 봤듯이 전환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을 청구한 때 당연히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여 전환사채권자는 그때부터 주주가 되고 사채권자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제 주주가 되고 사채권자는 아닌 거죠. 그 이후에는 주식 전환의 금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될 것이다. 전환됐으니까요. 주식으로 전환됐으니까 주식이 이미 형성권으로 전환돼 버렸죠. 그러니까 금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거죠. 이제 전환되기 전에 그 주식의 전환을 금지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한편 실제 소집 절차와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거는 주총 결의가 부존재한다 보아야 한다. 네. 판례 내용이었고요. 지금까지 전환사채에 대해서 봤는데 아까 봤던 그림을 잠깐 보고 신주의 인수권부 사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올라가는데 네, 전환사채 아까 봤죠? 전환사채는 이제 사채 조성지로 사채에다가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전환사채인데 이제 만기에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채권을 행사해서 이자 수익을 받는 거죠. 근데 만기에 이제 옵션 주식 전환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으로 전환하고 나중에 주식이 됐으니까 사채가 주식이 됐으니까 그 주식을 팔아서 이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만기에 채권을 행사하는 거는 전환 가격이 주가보다 높은 경우 주가보다 높으니까
주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채권 행사하는 거죠. 이자 수익을 받는 거고, 전환 가격이 주가보다 적으면 이제 주식으로 바꿀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식으로 전환해서 나중에 이제 주식 매각 차익을 얻는 거죠. 네, 요게 이제 전환사채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신주인수권부 사채 보겠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사채 발행한 회사의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입니다. 전환사채는 이제 주식으로 전환돼서 사채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지만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사채대로 존속하면서 신주가 발행되고, 아울러 그 대금이 회사에 납입이 돼야 됩니다. 또 신주인수 증권을 발행한 거, 이게 분리형이라고 하는데, 해당 사채권자와 별도로 이를 양도할 수 있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신주인수권 사채 같은 경우는 요 분리형이 굉장히 이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신주인수권 증서만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양도할 수 있어서 그걸로 이제 이득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제 전환사채랑 이제 차이가 있죠. 발행 부분 보면 회사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해야 되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총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주주 외에 제3자에게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데, 뭐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이제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특별결의에 정해야 되고, 또 이 역시 또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거죠. 특별결의, 또 경영상의 목적 등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거죠. 한도가 있습니다. 각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네, 공고와 통지, 공고도 해야 되고 통지도 해야 됩니다. 주주가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권을 가진다는 뜻을 그날에 2주간 전에 공고해야 되고, 또 뭐 이러한 일정한 내용을 통지해야 됩니다.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인수와 납입을 보겠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사채 청약서에 청약을 하는 거죠. 이 청약에 대해 회사가 배정하면 사채 인수가 이제 완료되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사채랑 비슷하죠. 그냥 사채. 이와 같이 사채 모집이 완료된 때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1회의 납입 시켜야 합니다. 등기.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한 때에는 그 사채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 본점서 제재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알려야 되니까요. 신주인수권의 양도. 약간 이제 분리형 얘기를 드렸는데요. 신주인수권 증권이 발행된 경우, 분리형인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 워런티라고 하는데, 신주인수권 증권의 교부에 의해서만 이를 행합니다. 교부에서 이제 양도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전자등록부 얘기가 나오는데, 회사는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양도에 대해 살펴봤고요. 신주인수권의 행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 발행가에게 전액을 납입해야 됩니다.
또 청구서 제출 시에 신주인수권 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신주인수권 증권에 첨부하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을 제시해야 됩니다. 다만 채권이나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이나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주주가 되는 시기가 있겠죠. 신주인수권이니까.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해당 금액을 납입한 때 주주가 됩니다. 네. 이와 관련하여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죠. 그냥 납입하면 주주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불공정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불공정하게 발행된 경우는 전환사채 규정에 준용돼서 아까 봤던 그 내용들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거죠.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물적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한 것과 유사하죠. 그래서 신주 발행 무효에서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 적용되고 신주 발행 무효 원인에 관한 법률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네. 그림 보겠습니다. 이제 전환사채 아까 봤던 그림이고 이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보면 사채랑 신주인수 옵션이 있는 거죠. 워런티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양도할 수 있는 게 이제 분리형이죠. 만기에 이제 옵션을 행사하면 이 사채는 사채대로 있으면서 신주인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전환사채랑 좀 다르죠. 전환사채는 이 둘 중에 선택적이지만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채권과 신주인수 권한 두 개, 이제 주식도 갖는 거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비교를 한번 각주 21번 볼까요? 전환사채는 만기 시에 이자 수익을 얻거나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식 매각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데 반해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채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가지게 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이상으로 사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개괄적인 내용만 봤는데 거래계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더 자세하게 한번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면 말씀드렸듯이 경제기사나 또 세법 보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세금, 이제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기명 사채와 실질과세. 상법은 무기명을 허용하고 있지만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무기명이 있을 수 없다. 무기명 사채 무기명 있을 수 없다라기보다는 상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되는 거죠. 실질과세는 뭐냐? 누가 실제로 그 소유자냐? 라는 거죠. 그 소유자에게 그 과세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수익을 받았어요. A라는 사람이 수익을 받았는데 차명으로 해놔서 B라는 사람이 수익 받는 것처럼 되어 있을 때 그럼 B한테 과세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A한테 과세한다는 거죠. 실질에 따라서 실제로 누가 이득을 받느냐에 따라서 과세한다는 거죠. 이 실질과세 원칙의 이면에는 왜 실질과세 원칙을 국세기본법에 딱 나와 있는데 실질과세 원칙에 대해서 왜 그렇게 돼 있느냐? 국세기본법 14조가 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결국은 이거는 담세력이라는 거죠. 담세력이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 실제로 수익도 얻지 못한 자에게 세금을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는 거죠. 수익을 얻은 자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수익을 얻는 자는 담세력이 있는 거죠.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리과세 원칙은 담세력과도 연결되어 있고, 실제 그 세법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 판례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판례에서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언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법상에서는 그 사람한테 담세력이 있느냐, 담세력이 없느냐, 이런 문제들로 많이 결론이 되어집니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식의 그 틀에도 불구하고 그걸 벗겨서 실제로 과세하는 부분은 결국 담세력이 문제가 됐을 때 그 법률 조항을 뛰어넘는 그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실질과세 원칙 그 이면에는 담세력이 있는 것이죠. 요 판례 내용도 이제 그런 거죠. 판례 내용도 보면 뭐 주식회사의 사채 모집은 이사의 결의에 요하고, 사채권자 집행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채에 발행하는 단순한 금전채무 부담 의사표시 외에도 일정한 절차적 요건이 있다는 건 아까 봤잖아요. 사채 발행 회사는 금전채무의 채무자 이상의 일정한 회사법상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사채 발행하는 회사는 이제 채무자이지만 또 회사법상의 어떤 일정한 지위가 있다는 거죠. 사채는 채권의 형태로 거래액에 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죠. 뭐 증서로도 발행되니까 그 쉽게 이제 유통이 될 수 있는 건데, 옹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에서 사채 발행으로 인한 자금의 실제 사용자가 영품산업이고, 영품산업이 사채 발행 과정 전면에 나서서 사채 발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원고와 영품산업의 관계를 명의신탁이나 내적 조합의 경우에 법률관계 유사하게 파악하여 영품산업을 실질적인 사채 발행회사 또는 사채 채무자 주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실리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14조, 법인세법 3조 2항, 옛날 법인세법 3조 2항 각 규정에 의한 세법의 정의에 있어서 옹고에 의해 이루어진 사채 발행행위의 사법상 효력과를 무시하고 영품산업을 이 사건 사채의 실질적인 채무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예, 이제 영품산업이라는 데가 이제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영품산업이 뭐 사채 뭐 실질적인 막 주도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뭐 주도했지만 이 사법상 효과는 원고, 원고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고 그 효과는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 거죠. 여기가 여기가 담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이제 담세력은 영품 산업이 담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일 수도 있는데, 그걸 뛰어넘을 만큼 그러니까 이 담세력을 이 사람한테 부여할 만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상법이기 때문에, 상법의 단체법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담세력이 있다고 볼 것이냐 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본 판례라고 보입니다. 네, 뭐 한번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그 영품산업이라는 데가 실질적으로 다 주도했지만 그래도 이 사법상에서 그 이루어진 효과는 이 사채 발행한 회사에 간다는 것이죠. 이거 효과는 그걸 뛰어넘을 만큼 영분산업한테 그 과세할 만큼 그런 그 실리과세 원칙을 거기다 발현할 만큼의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입니다.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과 증여세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많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신주 발행 경우가 매우 유사한 거죠. 신주 발행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여세 문제가 나오는데, 주식 전환에 따른 부분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회사 A가 특정한 B에게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게 또 높게 발행함으로써 혜택을 이제 B에게 몰아줄 수가 있는데, 상증법 40조 1항에서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사채, 그 밖에 주식으로 전환 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인수, 취득, 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으로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한다.
요런 이제 어, 예전에는 없었죠. 근데 이런 전환사채나 신주이스코프 사채를 통해서 이익을 이렇게 분여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증여라는 것은 세법상 증여는 일반 민법 증여랑 달리 어떤 이득을 취했을 때 이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제 증여를 과세하려고 하고 또 이제 그 그런 증여에서 이제 또 이렇게 일일이 규정해서 또 증여로 규정하는 규정도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실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여가 맞다, 증여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전환사채 등을 인수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제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죠.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고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증여세를 이 경우 증여세를 이제 공부하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는 거고요.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증여하는 거 일정한 경우 이제 증여하는 걸로 보는데 그 내용 역시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 판례 내용도 이제 저번에 봤던 그 비슷한 내용들인데 한번 그 살펴보시고요. 요 내용 중에 실질과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실질과세 원칙 적용 태양 중 태양이라는 거는 뭐 형태나 생긴 모양 뭐 여러 형태 중에서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과세 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의무자는 요거 좀 더 위쪽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상징법 2조 사항 보면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그러니까 A에서 B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중간에 뭐 값을 하나 넣어가지고 하나를 거쳐가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 인정된 경우에는 그 경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그러니까 A에서 값 B로 넘어가는 걸 그냥 A에서 B로 넘어가는 걸 그냥 봐버려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여러 단계 거쳐서 이제 증여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 피행에 대하여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네, 그런 이제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이죠. 그렇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 관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 관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당사자들을 선택한 법률 관계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A가 뭐 갑을 거쳐서 A가 B로 가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거쳐 갈 때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등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적 요인, 행위 등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에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제 결국 이제 납세자는 결국 일반인들은 자기들이 법률 선택 자유가 있잖아요. 어떤 법률 관계를 할지, 내가 증여를 할지, 양도를 할지, 내가 A를 거칠지, B를 거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다 껴맞춰 갖고 과세관청이 그 선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성을 맞춰 가지고 그거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납세자를 그렇게 여러 법률 관계를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봤더니 증여가 되는 거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과세관청에 저도 이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단계에다 거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단계들 다 없앴을 때는 보니까 증여인 것 같다. 네, 이건 증여세 과세해야 된다.
그렇게는 무조건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뭐 그걸 그러니까 그 재구성하는 거죠. 과세관청 이걸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되게 제한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네,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그리고 또 한번 판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채이자 지급과 송금불산입. 회사가 이제 이자 지급하면 회사에서 돈이 나간 거죠. 송금이죠, 송금. 그러니까 손에 그 회사에 손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줄일 수 있다. 그렇지만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또 수령자 불분명한 채권, 증권이자는 송금에 회사의 손실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죠. 이게 세법적으로는 못 믿겠다. 이거는 채권자가 불분명하고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적으로 아니, 이거는 그 너희들이 짜고 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세금에서는 감액을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할 때는 이런 지급할 때는 채권자가 분명해야 되고 수령자도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 내용이 나오네요. 이는 비설명으로 사채를 보유한 자가 해당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실질과세 원칙과 누진과세 제도를 채택권 있는 소득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마찬가지죠. 형편을 맞추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죠. 그래서 사채 이자를 주는 법인 단계에서는 그 이자 상당의 송금불산 행함에 따라 법인세를 증가시켜 가지고 사채 실제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자가 소득세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결국 이제 이거는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손금이지만 또 받는 자 입장, 그러니까 수익 입장, 그러니까 수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개인임의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 소득이 되는 거죠. 이자 소득인데 이 채권자가 분명해야지 그 이자 소득에도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지급한 거는 분명한 자에게 지급하고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이제 사채에 대해서 봤고요. 회사법과 세금에 대해서 이제 거의 막바지로 좀 가고 있는데, 네, 한번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 거고, 또 이제 코로나도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좀 잡혀가서 오프라인 강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계속 이제 온라인 강의 하다 보니까 이 전달에도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 뵀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금 배운 내용 잘 숙지하셔서 네,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